여러분,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지 3년 후에 두 번째 조선인 신부 서품을 받은 최양업 신부가 압록강을 건너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전국 곳곳을 누비며 숨가쁜 사목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병로 박해 이후에 20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에는 큰 박해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 천주교회가 이 사이에 엄청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더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 프랑스인 신부들이 들어오는데 1859년에 이르러서는 신자 수가 약 16,700여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최양업 신부는 1861년 6월 15일에 문경세제에서 급사를 합니다. 제천 배론에 묻힙니다. 왜냐하면 문경세제에서 제천까지가 좀 거리가 가깝잖아요. 최양업이 죽기 한 4년 전부터 프랑스 신부들이 막 들어와요. 20년 동안 박해가 없이 소강 상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여기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헌종이 죽고 뒤를 이은 왕이 바로 강화도령 철종입니다. 강화도에 가면은 성공회 강화성당 앞에 옛날 사대부 집 같은 게 있는데 거기가 강화도령 철종이 살던 집터입니다. 철종이 누구냐 하면 몰락한 왕실 집안의 손자였는데 철종의 조부모가 천주교 신자로 박해를 받아서 다 거세가 됩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글도 안 가르쳤다 그래요. 그냥 무지랭이 나무꾼 하던 강화도령이 왕실의 후손이 부족하니까 헌종은 죽어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철종이 왕실로 복귀를 하는데 자기 조상이 천주교를 믿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철종 시기에는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온정적이니까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철종이 무식하고 정치적인 어떤 의지도 약하고 여사에게 빠져가지고 맨날 술만 먹고 이렇게 하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죽어가는 거죠. 이 과정을 예의주시하던 숨은 몰락한 왕실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은 잔치집계라고 그랬잖아요. 동네 잔치집마다 가서 술 얻어먹는 완전히 룸펜 취급을 받으면서 그 당시 왕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외척 세력의 세도가 결정이 되고 이런 거니까 흥선군도 물망에 오르니까 스스로를 아주 비루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몰래 숨긴 거예요. 고종을 왕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천주교는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를 맞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청나라하고 영토 분쟁을 하던 러시아 제국이 드디어 동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해주 지역으로 러시아가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서 중국이 점유하고 있었던 북쪽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 세력이 두만강 접경 지역까지 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이후부터 새롭게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은 솔직히 영국이나 프랑스에 대해서는 별로 경계는 안 했어요. 국경을 맞닿지도 않았고 배를 타고 오니까 해안경비만 잘하면 일단 막아낼 수 있죠. 적을 섬멸하지 않는 한 결코 이 바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러시아 세력은 육지가 접경이 된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 세력들이 남하를 해서 두만강 건너서 막 러시아인들이 넘어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이 바짝 긴장을 하는 거죠.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가 고조되게 됩니다. 이것이 흥선대원군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격적인 정치적 위기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은 흥선대원군이 천주교인들을 엄청 학살하고 박해했던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알겠지만 흥선대원군은 천주교를 별로 그렇게 경계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결정적으로 흥선대원군의 부인인 민씨가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존재를 알면서도 계속 봐줘요. 그리고 당시에 신부들도 정부가 우리를 봐주고 있다는 걸 알아요. 러시아가 당시 19세기 초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와 영토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제일 위협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처리하는 것이 흥선대원군의 정치력과 외교력의 시험대였어요. 흥선대원군은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와 영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때 러시아의 통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뇌할 때 당시 승지 남종삼이 천주교인이었습니다. 프랑스 신부들과 소통을 해서 프랑스 군함과 영국 군함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해서 흥선대원군이 되게 기대를 겁니다. 근데 문제가 신부들과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몰래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지방으로 떠나고 나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들도 여러 박해를 경험했잖아요. 조선조정 못 믿겠다. 그러면서 연통이 와도 좀 기다려봐. 이러면서 자꾸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제 대원군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사이에 러시아의 통상 요구가 소강 상태가 됩니다. 이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위기감도 잦아들어요. 그러면서 스물스물 괘씸함이 올라오죠. 영의정 조두순을 중심으로 대원군 반대파들이 대원군이 천주교인들과 은밀히 접촉하며 나라의 국기를 문란시키고 있다라는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 입장에서는 나도 천주교, 니들만큼 싫어해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이 변심을 하고 천주교 박해령을 내립니다. 1866년 병인년 2월 23일 포졸들이 베르네 주교의 거처를 급습하고 신자 6명과 함께 주교를 체포하면서 병인 박해가 서막을 열게 됩니다. 신유 박해나 기해 박해, 병호 박해는 국지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병인 박해는 전국적인 사건이에요. 베르노에 주교와 신자들, 그 다음에 남종삼도 체포돼서 서소문에서 처형되어 죽습니다.